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논리로 푸는 영어 잉글로직스의 이세호 선생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이 촬영을 해보니까요, 아우 장난 아니에요. 계속해서 화면 밖으로 나가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자, 하나의 목표를 삼아 볼게요. 화면 밖으로 안 나가 볼게요. 근데 나가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선생님이 앵글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선생님이 사라졌다, 그래도 팔만 보이면 다행이구나, 혹은 목소리만 들리면은 아직까지 저 사람이 저기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아주 너그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최초 논지, 최종 논지, 그리고 문장의 정리 방식에 대한 수업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한 수업을 하겠다? 네, 이번 시간은 핵심 문장에 대한 수업이에요. 자, 그럼 핵심 문장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는데, 자, 그럼 핵심 문장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 바로 글의 구성상 뼈대를 형성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최초 논지에다가 이 핵심 문장들을 더해 나가는 것이 이 글 전체의 구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개념이다, 혹은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두 번째, 이 핵심 문장이라는 건요, 뼈대를 형성함과 더해서 바로 논지의 전환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어떤 논지 같은 경우에 however라든지 but이라든지 yet 같은 역접의 연결을 가지고 문장을 연결시켰을 경우에는 논지의 전환이 발생하기도 해요. 즉 반전이 일어나겠죠. 혹은 강화라든지 해결책 따위를 제시해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핵심 문장에 들어가는 사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는 특히나 논지의 전환이 있을 경우에요. 논지가 반전을 일으키면서 바뀌어 나가거나 아니면 어떠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을 때 그 논지는 반드시 최초의 논지와 결합을 시켜야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글쓴이의 얘기 혹은 주장이 흘러가는 바를 정확하게 따라가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핵심 문장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핵심 문장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왜 그것들이 핵심 문장으로서 사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최초 논지라는 것이 핵심 문장의 넘버원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최초 논지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어떤 글 전체가 무엇에 대한 글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첫 번째 문장, 혹은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문장,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방향성이 바로 이 문장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최초 논지는 이러한 방향성뿐 아니라 글이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는지, 즉 핵심적 소재까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얘가 이제 이름이 최초 논지다 보니까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하냐면, 최초 논지니까 무조건 문장의 맨 처음에 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한다는 거예요. 예, 물론 맞아요. 최초 논지니까 이 최초 논지는 최대한 글의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항상 이 최초 논지가 글의 최상단부를 형성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혹은 상상해 볼게요. 혹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런 것들. 혹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런 얘기들로 문장을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러면은 그 경우는 구체적 사례에 해당하는 것 혹은 상상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죠. 혹은 의문문 같은 걸로 문장을 시작했는 경우엔 의문문은 항상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 답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답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최초 논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들은 우리가 어차피 글을 읽어 나가면서 어감적인 부분으로서 혹은 글의 논지의 흐름의 부분으로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걸 제외하고 형식상으로도 최초의 논지가 글의 상단부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다음에 두 가지 경우인데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경우냐면 글 전체가 구체적 사례를 먼저 들고 이러한 사례들에서 이끌어낸 일반적인 얘기를 맨 마지막에 일반적 개념으로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간략하게 얘기해서 귀납적 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용어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어떤 거다? 구체적 사례에서 일반적 개념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의 구조가 있더라.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글을 봤을 때 이게 구체적 사례로 등장하는 글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물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던 한번 상상을 해봐라, 생각해봐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예전에 어디 실험을 봤는데 혹은 한 실험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경우들도 물론 존재를 할 거예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구체적 사례는 어떠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시작을 하냐면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혹은 일화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의 윗부분에서 경험이나 일화를 발견했어요. 아, 내가 3살 때 혹은 아인슈타인이 5살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시작한 글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부터 찾는 것이 좋겠다? 일반적 개념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반드시 일반적 개념이 있을 수 있는 부분, 즉 글의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최초 논지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이 일반적 개념에서 끌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구체적 사례로 시작을 했다고 해서 항상 일반적 개념이 존재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어떠한 깨달음을 얻거나 어떠한 교훈을 얻거나 개념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사람이 자기가 겪은 일 혹은 자기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문제 상황인데 난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이걸 극복했어, 이런 글들을 써줄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선 일반적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반적 개념이 여기서 등장하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다시 최초 논지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기술된 글들과 똑같이 최초 논지를 상단부에서 찾아서 얘들 나름의 구조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로 이러한 귀납적 글 말고 또한 최초 논지를 글의 상단부에서 찾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다? 두 번째로 얘기할 실험적 글의 경우예요. 자, 실험적 글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많이 시작해요? In a study 혹은 in many studies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시작을 하는 글들이에요. 혹은 누구누구 어느 대학의 어떤 연구자에 의한 무슨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많이 시작을 하는 글들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실험 문제는 결국 어떠한 실험 조건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으니까 어떠한 결과를 낳았더라, 혹은 어떠한 것들을 해주니까 어떠한 반응들을 보여줬더라, 이것들이 글의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맨 처음을 아무리 읽어봐야 어떤 대학의 연구자는 무슨 실험을 했다, 이런 내용 말고는 큰 내용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실험 문제를 접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실험의 본질을 꿰뚫는 거예요. 그럼 과연 실험의 본질이 뭘까요? 실험은 결국 어떠한 집단을 나눠서 이 집단에게 뭘 해줬더니 어떻게 바뀌었더라, 안 해준 집단은 그대로더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즉 이거를요 용어로 정리하자면 바로 어떠한 변수를 주니까 이것들이 집단에 어떠한 결과를 보여줬더라. 이것이 실험의 핵심적 내용인 거예요. 혹은 굳이 집단을 나누지 않을 수도 있죠. 한 집단이 어떠한 자극이 주어지기 이전에는 이랬었는데 자극이 주어지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극과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 문제에서는 굳이 최초 논지를 찾아서 글 전체를 정립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뭘 찾는 것이 더 좋겠다? 변수와 결과 혹은 자극과 반응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실험 문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문장이 또 존재해요. 그거는 이 핵심 문장 얘기를 계속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최초 논지에 대한 얘기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열심히 했던 얘기니까 요쯤 하고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핵심 문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연결어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연결어가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왜냐하면 연결어는 바로 논지의 전환, 즉 무언가를 긍정으로 봤다면 부정으로, 혹은 부정으로 봤다면 긍정으로, 혹은 그냥 같이 중립적으로 봤다면 거기서 문제 상황을, 혹은 문제 상황으로 봤다면은 이거에 대한 뭐 해결책을 이런 식으로 제시하면서 논지를 전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그냥 단순히 강조의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요? 뭐 in other words라든지 in short 같이 어떠한 문장을 요약해 주거나 한 번 더 강조해 주고 이야기해 주는 부분, 이런 곳에서는 논지의 강조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쓴이가 굳이 강조를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럼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그 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연결어는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정말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however류의 연결어예요. 자, however류의 연결어에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yet이라든가 혹은 뭐 접속사지만 but이라든가 혹은 so라든가 혹은 still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혹은 뭐 on the other hand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역접, 즉 얘기 논지의 전환을 보여주는 어떠한 연결어들이 되겠죠. 아, 물론 nevertheless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얘들은요 근래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해요. 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냐면 최초의 논지에서 논지가 전환되는 역할을 바로 여기서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얘들이 등장하면 무조건 최초의 논지가 뒤집히냐?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however는 물론 앞에 나오는 얘기를 뒤집어요. 그런데 어떠한 글이 만약에 핵심 개념, 뭐 핵심 개념이라고 쓰지 말고 최초 논지라고 써볼게요. 자, 최초 논지에서 시작을 해서요. 이것이 일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 사례를 얘기해주는 측면에서 만약 얘기가 어떤 식으로 반전을 가지는 변증 구조로서 얘기를 진행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반전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예, 그렇죠. 바로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 즉 반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 글이 뒤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면서 들어가겠어요? 정과 반. 그래가지고 이 뒤에 내용이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경우에 이 반은 however라는 구조를 가지면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이게 구체적 사례인데 구체적 사례에서 핵심적 개념이 이곳에 존재한다면 결국 이 얘기는 최초의 논지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어버리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서는 이중구조라고 부르는 구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구조론 수업을 할 때 따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냥 however가 나왔을 경우에는 논지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however가 나와서 이것이 최초의 논지와 비교했을 때 전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인 겁니다. 내 말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however 얘기를 넘어가서 그 다음에는 이제 therefore라는 걸 들 수가 있어요. therefore 우리 뭐 다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죠. 그럼 therefore는 도대체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이 therefore에서는 논지의 강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는 원인이고 뒤에는 결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앞에 있는 어떠한 부정이나 긍정적인 것들이 어떠한 부정 결과 혹은 긍정 결과를 이끄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보다 좀 더 중요하게는 어떠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조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가 발생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범죄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심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들의 욕심을 어느 정도 줄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이 글 전체에서 가장 문제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현 사회의 범죄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인의 욕구를 조금씩 줄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글의 핵심적 내용은 현 사회의 범죄를 줄이기 위한 개인의 욕구를 대한 관리, 혹은 개인의 욕구를 좀 줄이는 것, 이렇게 들어갈 테니까 얘가 해결책으로서의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연결어 중에서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어떤 녀석이냐면 in addition라고 부르는 연결어예요. 자, in addition도 있고요. besides.라든지 혹은 moreover, furthermore 뭐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해당할 거예요. 이 부분은 왜 안 중요하냐면요. 어차피 위에서 한 얘기하고 밑에서 한 얘기가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둘 중에 어느 것에 좀 더 강조점이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 위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셨다, 그럴 경우에는 한번 읽어봐도 나쁘진 않은 문장인데 위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밑에 있는 내용은 굳이 읽을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말 이해가셨죠? 자, 그러면 연결어 파트를 이렇게 해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으로 얘기하는 핵심 문장은요, 바로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요, 글쓴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글쓴이의 주장이 훨씬 더 잘 드러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명령문은 어떠한 경우에건 글쓴이의 핵심적 주장을 보여주는 형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놓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러한 그냥 명령문을 제외하고 유사 명령문을 빼먹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유사 명령문이란 건 뭘까요? 실제로는 명령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의미상으로 명령문과 동일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린 유사 명령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need to 부정사라든지, 혹은 조동사 must나 should 같은 의미들을 가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사 명령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여기에다가 하나 더,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는 had better, 뭐 동사 원형,
같은 것들 얘들도 다 우리는 유사 명령문의 범주에 넣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명령문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하지만 it is time to 부정사 같은 경우엔 to 부정사 해야 할 때야 라고 얘기함으로써 대상에게 특정한 행동을 하기를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도 마찬가지로 유사 명령문의 일종으로 우리가 얘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절대 명령문은 놓치시면 안 돼요. 절대 유사 명령문도 놓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요. 이 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어에서 사용하는 강조라는 부분인데,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은 따옴표, 이걸 언제 사용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인용문, 즉 남의 말을 그냥 옮길 때 사용하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 따옴표라는 것이 물론 직접 인용해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직접 인용해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 강조해서 사용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미국 영화라든지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봐요. 이게 무엇이냐? 자기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특정한 부분을 따옴표를 치겠다. 왜?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영어 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쓰여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지금과 같은 따옴표를 써가지고 강조의 내용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글쓴이가 특별히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탈릭체라는 거예요. 이탈릭체가 뭐예요? 자,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글자 중에 좀 이렇게 통통하면서도 옆으로 이렇게 누워있는 애들 기억나시죠? 본 것 같죠? 얘들을 이탈릭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이탈릭체라고 해서 항상 강조는 아니에요. 이탈릭체 중에서도 어떤 녀석이 있냐면요, 고유명사를 얘기해주는 이탈릭체, 얘는 강조가 아니에요. 그럼 고유명사도 아닌데 일반적인 단어인데 얘가 약간 통통하게 해서 옆으로 확 이렇게 넘어가 있다. 그러면 걔가 강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사실은 강조는 모든 도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자주 등장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바로 다음과 같은 구문이에요. it 가주어를 썼는데 그 뒤에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혹은 이 뒤에서 뭐 indispensable, 뭐 필수, 불가결한 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하면서 엄청나게 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마찬가지로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 있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는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얘하고 true라는 부분은 좀 달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it is true that은 it is essential that 하고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얘들 뒤에서는 글쓴이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통 등장을 해요. 그런데 it is true라는 표현은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냐면요, it is true that 띠리리 해서 그래 띠리리란 부분은 물론 진실이지, 거기는 인정해 줄게,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진행시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rue 뒤에 나오는 부분은요, 글쓴이의 주장이라기보다는 글쓴이가 설득하고자 하는 대상, 즉 여러분들의 혹은 일반인들의 주장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겁니다. 내 말 이해 가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핵심 문장은 바로 대상 전환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대상 전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세요. 그럼 대상 전환이라는 건 과연 뭐냐? 갑자기 뜬금없이 주어나 목적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 뭘로 바뀔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나나, 너나, 우리라는 주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나 너나 우리는 구체론 아닌가요? 구체적 사례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나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글을 쓰는 사람이 너라고 얘기했을 때 그 독자들은 한정이 없죠. 글은 누구든지 볼 수가 있으니까요. 게다가 너가 포함되어서 나까지 있으면은 그 범주는 더 넓어질 겁니다. 그 얘기는 나나 너나 우리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것의 대표적 존재로서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럼 인간 전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 전반에 대한 얘기면은 얘들이 구체적 사례다, 일반적 개념이다? 네, 일반적 개념으로서 등장하는 경우라는 거겠죠. 그러면 나나 너나 우리 말고 다른 것들이 또다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느냐를 살펴봤을 때 바로 이 상위명사라는 걸 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열심히 동물 얘기하다가 생물 이런 존재가 등장했어요. 그럼 당연히 상위명사라고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청소기라든지 혹은 뭐 세탁기라든지 혹은 뭐 TV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다가 갑자기 가전제품 이렇게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또한 상위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상위명사는 구체적 사례들을 취합해서 일반적 개념으로 만들어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한 I, you, we와 마찬가지로 일반 개념을 보여주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가 열심히 지구 얘기하고 화성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목성 얘기하고 토성 얘기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행성은 이래버리면 눈을 번쩍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니까 일반적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제 말 잘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for example 위의 문장이에요. 그럼 for example 문장도 아니고 for example 위의 문장은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for example이라는 건 지금부터 예시를 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시를 왜 들까요? 왜? 잘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주겠죠. 그런데 그 개념 자체가 아주 뜬금없고 쓸데없는 개념이라면 굳이 이거를 이해시켜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니? 그러면 말지 뭐, 다른 얘기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굳이 귀찮게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for example 위에 있는 문장은요, 글쓴이가 보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for example이 나오면 그 앞에 들어가는 문장들을 좀 더 유념해서 보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likewise 뷰가 있는데, 자, likewise 우리가 아까 전에 연결어 얘기할 때 likewise 굳이 선생님이 얘기를 안 했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likewise 얘기를 해요. 그럼 likewise 류는 왜 따로 선생님이 구분을 지어놨느냐? 왜냐하면요, 일반적으로는 likewise라는 건 큰 중요도를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냥 likewise는 마찬가지로니까 똑같은 원칙이 이거 이전과 이후에서 서로 다른 대상에게 적용됐구나, 이거 말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likewise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딱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비유적 표현을 끝내버리는 형태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자, 글쓴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조개는요, 모래가 들어오면은 이 모래를 가지고 진주를 만들어내요. 그럼 조개에 대한 얘기 무엇이고 모래 조건이고 진주가 특징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likewise라는 것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삶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글은 조개에 대한 글이에요? 삶에 대한 글이에요?
예, 눈치 빠르신 분들, 뭐 눈치가 느려도 상관없어요. 다들 이해하셨겠지만 이 글은 당연히 뭐에 대한 글? 삶에 대한 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이 바로 이 조계에 해당하는 것이 인간 혹은 너가 되겠죠. 모래라는 것이 어려움 혹은 고난, 진주라는 것이 성공 혹은 성장,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글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 글에선 조개 얘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왜요? 결국 이거는 인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크와이즈가 이런 경우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라이크와이즈 뒤에 나오는 얘기가 우리에게 유효성이 있는 얘기지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인지를 그냥 보세요.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위에 거를 비유적 표현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쓸모없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내 말 이해 가시죠?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바로 실험의 결론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실험 얘기를 잠깐 하면서 핵심 문장에서 실험 내용이 한번 등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실험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과연 핵심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배우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실험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변수와 결과, 자극과 반응이 연결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험은 이따금씩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쉬운 어떠한 경로들을 보여줘요. 혹은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다음과 같은 문장이에요. 그 연구들은 보여줬어요 라고 해서 서제스트를 쓰든가 아니면 결론을 내렸어요, 컨클루드를 쓰든가, 혹은 보여줬어요, 혹은 알아냈어요, 드러냈어요, 혹은 나타냈어요 와 같은 문장들이에요. 이 문장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문장들에서는 실험의 핵심적 내용을 보여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이 글 속에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실험에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변수와 결과, 자극과 반응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문장 내에 그냥 변수가 결과를 낳았다는 걸 보여줘, 자극이 반응을 낳았다는 걸 보여줘, 라는 걸 결론 내렸어, 혹은 알아냈어, 드러냈어, 이런 식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험 문제를 딱 봤는데 아, 이런 문장들이 쭉 훑어 내려가다가 딱 보였다, 그럼 그 실험 끝나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험의 한정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장이고요. 혹은 그냥 일반적인 핵심적 개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구체적 사례로 내려오는 문장에서도 구체적 사례를 실험으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경우에서는 구체적 사례가 우리가 보통 잘 안 봅니다만 이러한 표현들이 있을 땐 한 번씩들 시선 주고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적 문장은 최종론지예요. 최종론지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일반적 문장들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고, 다음 타임에 우리가 수업할 내용에서는 핵심 문장들이 좀 더 등장하긴 하는데 이건 일반적 문장이 아니고 좀 더 특수한 구조를 가진 문장들에서 자주 사용되는 논지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종론지를 먼저 넣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최종론지 배웠었죠? 최종론지 뭐 하라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논지의 전환이 더 이상 없음을 확인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만약에 중간에서 논지의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논지의 전환이 일어났던 것, 즉 반전이 있었던 것이 글 마지막까지 그냥 쭉 연결됐어요. 그럼 더 이상 안 바뀌었어요. 이걸 확인하라는 거고요. 혹은 중간에 반전이 없었다. 반전이 없었으면은 최초의 논지하고 지금 내가 읽은 논지는 똑같은 얘기예요 라는 걸 확인하라는 거고요. 혹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는 것에 대한 얘기라면 최종 논지는 해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종 논지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최종 논지에서 뜬금없이 일반적 개념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핵심적 개념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최초의 논지가 일반 개념이면서 그 뒤에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글들이 있었잖아요. 전형적으로. 이걸 연역이라고 부르는 글인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일반적 개념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형태에 해당하는 거예요. 옆에 한번 써볼게요. 즉, 일반 개념에서부터 구체적 사례로 나갔는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일반 개념을 강조해 주는 경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작문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셨다면 얘들을 어떤 형태로 부른다? 양괄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양괄식에서 등장하는 일반 개념은 이 일반 개념하고 사실상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죠. 혹은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귀납적글, 즉 구체적 사례에서 시작해서 일반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 여기에선 당연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일반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혹은 이따금씩 문제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 이 해결책을 명령문의 형태로 뭐뭐 해라 이렇게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제시하는 해결책이 글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 맨 마지막 문장이 그냥 일반 개념 뭐뭐 해라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하시게 될 텐데 오늘은 예문을 여러 가지 들어가지고 풀기보다는 일단은 그냥 이 상태로 끝냈어요. 왜냐하면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핵심 문장론 2탄을 수업을 할 거예요. 전체적인 수업 일정에선 3탄이 되겠죠. 거기에서 좀 더 핵심 문장들을 구체적으로 배우시고 나서 모든 핵심 문장들을 최초 논지와 연결해 나가서 글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핵심 문장론을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독해를 해낼 수 있는지 그 예문들을 좀 더 들어볼 거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복습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습하시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